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최근 5년 사이 약 10,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병원을 찾는다는 건 탈모가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죠. 탈모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혹은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으면 탈모를 의심해야 하죠.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생애를 다 누리지 못하고 미리 빠져버리는 걸 우리가 탈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빠지는 그런 타입도 있고요. 또 요즘 여성들 보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니까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또 탈모가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탈모가 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호르몬 중 하나인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환에서 생성되는 남성 호르몬으로 뼈의 밀도를 높이고 근육량을 늘리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과 탈모 현상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면 모발 성장을 조절하는 5알파 환원 효소와 만나 또 다른 물질로 바뀝니다.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줄여서 DHT라는 물질이 그것인데요. 이 DHT라는 물질이 모낭을 공격해 탈모를 불러일으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변형돼 생긴 DHT는 앞머리와 정수리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며 일명 남성형 탈모를 유발합니다. 이마에서부터 M자 모양으로 탈모가 진행되다가 점점 머리 전체로 퍼지죠. 과도한 남성 호르몬 분비가 탈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머리와 남성의 정력을 연관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선 학계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면 여성들에게 대머리가 발견되는 일은 드뭅니다. 여성의 DHT 농도는 남성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DHT 생성을 감소시키는 아로마타아제라는 효소가 앞머리 모발선 근처에 분포해 있는 덕분이죠. 하지만 여성도 대머리까지는 아니지만 탈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달리 헤어라인은 유지되면서 정수리의 모발이 가늘어지는데요. 호르몬 이상,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업무 스트레스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여성형 탈모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사람들이 색을 즐기는 과정에서 색 정보가 뇌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시상합으로 전달되며 뭉쳐있던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다는데요. 색채 정신병학 연구의 권위자인 물리학자 펠릭스 도이치는 빛은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분간할 수 있는 색은 약 750만 가지. 무지개의 색도 단순히 7색깔이 아니라 식별 능력에 따라 130여 종이나 되는데요. 이 수많은 색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스코틀랜드의 산업도시 글래스고는 도시의 범죄율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을 푸른색으로 바꾸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철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해 승강장에 파란색 LED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이 푸른 빛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파란색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좀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차분해지고 그런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뇌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흥분 상태이고 호흡이 빨라지고 상승되는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파란색의 그 컬러 효과를, 색의 효과를 이제 보게 될 때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면서 범죄율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1878년 빛과 색의 원리를 발견한 과학자이자 내과 의사 에드윈 베비트. 그는 색채가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양한 빛을 환부에 비춰본 결과 특정한 컬러가 내분비선에 자극을 줘 질병에 걸린 부분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색채의 특성을 활용하여 파괴된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컬러 테라피의 원리입니다.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인간은 원초적으로 색을 즐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치유시키는 거죠. 몇 년 전부터 현대인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취미, 컬러링 북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세밀한 작업에 집중하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우울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유레카! 이곳의 주요 연구 분야는 LED 조명을 활용해 사람의 생리 신호와 감성적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실험의 경우 냉장고 속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는 조명을 찾는 건데요. 조명의 색에 따라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이 달라지고 음식에 대한 인상, 공간감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조명이 어떻게 색을 잘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관련된 지수는 이제 연색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물체가 가진 고유의 색을 그 조명 환경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수예요. 그래서 그런 지수가 높을 때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이 만족감이 높고 또 푸른 조명일 때는 좀 공간이 넓어 보인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는 또 있습니다. 연구진은 활동 상태에 따라 조명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실제 교실에서 조명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심전도, 멜라토닌 호르몬 검출, 학업 성취도 실험 등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 내 조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조명의 색상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조명 아래서 아이들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휴식을 취할 때는 3000켈빈의 은은한 주황색 조명이, 일반 활동에는 하얀색 조명이, 공부나 집중할 때는 6500켈빈의 푸른색 조명이 적합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심리라든지 생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심리적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따뜻한 빛에 있다, 그럼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조금 더 푸른 빛이 돌면은 신체가 각성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끼리 토론을 진행한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의 이지 모드, 조금 더 따뜻한 불빛인데요. 바로 이 불빛입니다. 네, 그렇고요. 학생들이 사칙 연산을 한다거나 이제 수학 계산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좋은 푸른 빛의 색이 좋은데요. 이게 저희들의 포커스 모드고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하기 쉬운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레카!
털의 생명력은 생각보다 질깁니다. 모낭이 완전히 퇴화되지 않는 한 털은 끊임없이 자라나는데요. 영구적으로 털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제모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털의 모양을 갖춘 성장기 털이 있고 휴지기, 퇴화기라고 하는 세 단계의 털에 결국 성장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완벽한 모낭세포에 연결된 털은 성장기 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레이저 제모를 하는 색소세포를 파괴하는 레이저 광선이 털을 파고들므로써 모낭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건 오직 성장기 털만 가능합니다. 성장기 털의 경우 모낭 주위엔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은 멜라닌 세포가 존재합니다. 주로 모낭의 하단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분비되죠. 제모용 레이저는 모낭의 멜라닌 색소만을 추적해 선택적으로 없애는데요. 600에서 1000나노미터 범위의 파장이 색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모낭과 모근을 파괴합니다. 털의 산실인 모낭이 기능을 상실하면 자연히 영구적으로 털이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구 제모는 한 번의 레이저 시술로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모발의 성장 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부위의 털이든 성장기에 속한 털만 레이저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5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영구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 제모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부터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주로 겨드랑이 여성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부위고요. 그 다음에 인중 제모라고 하죠. 코밑 부위 제모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는 팔, 다리 부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도 요즘은 팔다리 제모나 몸에 있는 털 제모를 굉장히 선호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게 예전에 털이 남성적인 그런 좀 이런 남성적인 면을 강조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매끈하고 이런 피부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유레카! 지난 2010년부터 쭉 40%대였던 성인 흡연율은 담배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15년에 사상 최초로 39.4%를 기록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가격 인상 효과가 떨어지면서 2016년도에 다시 40.7%를 기록했다. 이렇게 담배를 피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버려지는 담배꽁초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최근 과학저널 현대환경보건 리포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 세계에서 매년 판매되는 6조 개비의 담배 중에서 4.5조 개비가 쓰레기통이나 재떨이가 아닌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따르면 담배 필터는 전 세계 해안을 청소할 때 가장 많이 수거되는 품목. 담배꽁초에 남아있는 독성 화합물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120만 톤의 담배꽁초 쓰레기는 세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2025년까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환경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피울 때 생기는 해로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처리 문제를 두고 담배꽁초는 골칫덩이 취급을 받고 있다. 유레카! 예전엔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모양과 기능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색깔이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20세기 미국의 디자이너 알렉산더 지라드는 한 항공사로부터
이미지를 바꿔달라는 의뢰를 받았죠. 그는 7가지 색상을 이용해 항공사 로고부터 비행기 및 내부 디자인을 꾸몄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항공사를 확실히 각인시켰죠. 오늘날의 많은 기업들은 고유색을 통해 소비자들을 인식시키고 브랜드의 개성을 표출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특정 색깔은 그 기업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우리의 기억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죠. 빨간색의 로고는 활력, 사랑, 역동성, 대담함, 열정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음료 계열의 회사들이 이 색을 이용하는데요. 빨간색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의 로고는 긍정, 재미, 희망적, 자유로운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는 친절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거나 활기차고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해야 하는 기업에서 주로 쓰이고 있죠. 초록은 성장, 자연, 유기농, 신선함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연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싶은 기업들이 선호하죠. 파란색 로고는 주로 은행과 언론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색이 보는 이로 하여금 차분함과 신뢰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과의 신뢰성 있는 소통이 중요한 기업은 파란색 로고를 사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처럼 특정 컬러들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로고의 색상 선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죠. 유레카! 사람의 일생처럼 털 또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치는데요. 털이 계속 자라는 성장기와 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퇴행기, 그리고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은 채 피부에 붙어있는 상태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경우 성장기가 약 2년에서 6년으로 다른 털보다 이 기간이 길며 대부분이 성장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위의 털보다 길고 빠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눈썹의 경우 성장기가 짧고 50%의 털이 6개월에서 1년의 긴 휴지기를 갖기 때문에 자라지도 빠지지도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발의 성장 주기는 동물의 털갈이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동물의 털갈이는 특정 시기에 털이 한꺼번에 빠졌다가 다시 나는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의 경우 모든 모낭의 성장 주기가 같은 시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몸의 털은 각각 다른 성장 주기를 지니며 신체 부위마다 다르고 또 각 시기의 비율 또한 다릅니다. 쉽게 말해 털이 빠지긴 하지만 표시가 잘 안 나는 것이죠. 그 누구나 머리카락은 다 빠지게 돼 있죠. 그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6년 이상 가면서 결국은 빠졌다가 다시 자라고. 그래서 항상 빠질 때는 뿌리는 남겨두고 뿌리는 남아 있어야 또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는 남겨두고 빠지고 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유레카! (4,000종) 이상의 화합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담배. 그렇다면 순수한 담배잎 자체는 어떨까?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담배는 니코틴이 주 성분으로 걸연이나 시가, 씹는 담배 등의 원료로 쓰인다. 주변의 땅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식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담배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타르 성분은 담뱃잎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다. 제조 담배는 유해물질들을 걸러내는 필터가 들어있는데 사실 담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필터 부분이다. 담배는 크게 담배 원료와 혼합물을 담고 있는 담배 몸통과 담배 연기에 포함된 타르 등 각종 유해물질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의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 이 필터는 담배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대부분 정화시키지 못한 채 인체에 그대로 유입시킨다. 필터는 원래가 이제 담배 연기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그 미세공을 통해서 이렇게 골고루 몸으로 들어오게 해서 목 넘김이 쉽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본래 목적은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죠.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유해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 4천여 종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담배는 암 발병률을 최대 6.5배나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한 해에만 수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의료 비용 등을 감안하면 흡연의 사회, 경제적 피해는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필터가 이런 유해물질들을 상당량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실제로 원래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은 유해물질을 걸러낸다고 하는데 그 중에 1% 이하 정도밖에 못 걸러냅니다. 근데 담배 연기 속에는 워낙에 유해물질이 많아요. 그 중에 1%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담배 꽁초가 워낙에 많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담배 환경에 영향 주는 것은 대단히 크고, 그 다음에 담배 꽁초에 묻어있는 그런 유해물질들은 이 생물들한테 농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농축되고 다른 이제 가축에 농축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농축된 것으로 사람이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게 돼서 실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유레카! 예로부터 약품 역할을 해왔던 설탕은 서양에서는 소화제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후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단맛에 대한 인류의 호감은 본능적이고 뿌리가 깊죠. 그리고 오늘날 설탕은 면직물, 소금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3대 세계 상품으로 우리 곁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인간이 본능적으로 단맛을 즐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상한 음식을 가리기 위해서 진화 과정에서 미각이 발달했는데요. 특히 단맛이 나는 음식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단맛을 찾게 됐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설에 따르면 우리 뇌는 6세까지 급속히 발전을 하는데 이 시기에 특히 필요한 것이 바로 당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단 음식을 찾게 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뇌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는 당이에요, 당. 그러다 보니까 농경을 하기 전에도 수렵을 통해서 당은 계속 섭취를 하려고 들었고, 마찬가지로 염분도 그렇고요. 배가 많이 고파지고 뇌 에너지를 많이 쓴 날은 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머리에 쥐 날 것 같아 라고 하잖아요.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빨리 공급해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당연히 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에너지의 근본인 당은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는 포도당을 저장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떨어지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뇌는 즉시 당분을 섭취하도록 우리 몸에 지시합니다.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당을 섭취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분비, 행복감과 심리적 안정을 주게 되죠. 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단맛이 충동 감정을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일각에선 현대인이 단맛을 많이 찾는 것이 각박한 삶과 맞닿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